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3월 5일 목요일, 오늘 우리 시장 이틀간의 폭락세를 끝내고 장 초반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강한 반등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9.6% 뛰면서 5,580선까지 회복했는데요. 상승폭으로 따지면 490포인트가 올라서 오늘 오른 게 오늘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0개 모두 크게 올랐고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9만 원대와 94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4% 뛴 1116으로 다시 1000스닥 회복했네요.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 조치로 원유 시장 진정 기미를 보인 점, 그리고 이란이 미국 측의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줬습니다. 달러원 환율 8원 내린 1,468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2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디바의 딱이야 띄워드렸습니다. 김지현님, 부천 어박목 찐팬 줌마 오늘도 행복하게 출첵이요. 오늘 주식 상승장이라 더블 행복입니다 해주셨어요. 어제도 행복하다고 해주신 분이시죠?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의 에너지를 전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연실님, 오늘도 내려가면 어쩌나 마음 졸였는데 떨어진 만큼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해서 다행이에요. 내일을 기대해 보아야겠어요 해주셨어요. 한 절반 정도 회복이 됐나요? 저도 사실은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될까 외신을 계속 주목해서 봤는데 어제 조금 흐름을 보고 오늘 오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또 계속 외신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뉴스도 있고 그래서 방심하긴 좀 이르지만 계속해서 뉴스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자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 훑어보는 주간 키워드,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지난밤 이란이 미국에 간접적으로 분쟁 종식 논의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전쟁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조금은 누그러진 건데요. 하지만 시장의 안도와 달리 중동 현지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지금 방공망 강화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이러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중동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사실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닌 의외의 자원입니다. 바로 물이죠. 지난번엔 석유 외에 비료도 있다더니 이제는 물까지? 오늘은 전쟁 뉴스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중동의 전략 자원, 물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물 한 방울이 귀한 사막에 세워진 국가들입니다. 강도 거의 없고 지하수도 부족하죠. 현재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된 국가에만 1억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생명줄은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CIA가 물은 중동의 전략물자라고 부를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 지역에만 담수화 시설이 45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넉넉한 양도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는 식수의 90% 이상을 단 하나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걸프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시설입니다. 이란이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미사일이나 드론 파편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존 위기가 되겠죠. 국제법상 담수화 시설은 보호 대상이자 금기로 여깁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설마가 종종 현실이 되곤 하죠.
실제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일부러 쿠웨이트의 송유관을 열어 원유를 페르시아만에 흘려보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켜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시설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였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 지역마다 진짜 전략 자산이 무엇인지 진짜 약점이 드러납니다. 중동에서는 그게 석유가 아닌 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과거에 사용됐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정말 스펙타클한 시장이었고 네. 요 며칠 정말 가슴을 들었다 놨다 그냥. 그렇죠. 오늘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정말 현기증 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화수, 목, 사흘 동안 진기록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화요일에는 7.24% 하락을 했었죠. 452포인트가 빠지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검은 화요일이 지나가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더 안 좋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는 12.06% 하락하면서 코스피 역사상 최대 하락률을 경신했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 직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니까 네. 투자자들이 느낀 공포는 정말 컸을 텐데요. 코스닥 지수도 어제 14%가 밀려서 하락률 역대 최대를 깼습니다. 폭락장애 증시 충격 완화하는 장치도 잇따라 발동됐는데요. 사이드카는 종종 보시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사실 자주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어제 오전에 코스피에서 사상 7번째, 코스닥에서 11번째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돼서 거래가 20분 동안 통째로 중단됐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야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본다? 이런 얘기 많이 앞으로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급 반전이 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돼 있네? 야 이거 하고 봤더니 애프터마켓에서 또 반등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3대 지수도 상승 마감하더니 오늘 뭐 국장에서도 프리마켓부터 들썩하더라고요. 네, 정말 증시 열리면은 사려고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개장 직후에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 모두 폭등을 하면서 매도가 아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네. 종가는 오프닝 때 들으셨지만 코스피 지수가 9.63% 급등했습니다. 포인트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역대 최대였고 상승률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1% 올랐는데 상승률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타격을 받긴 했는데 뭐 옆 나라 이웃 나라 이제 일본만 봐도 한 4% 정도 네. 이렇게 내리고 오르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좀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좀 조정이 강했던 것 같아서. 네, 대체로 그런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아시아 증시가 하락과 상승이라는 흐름은 같았지만 그 폭이 우리만큼은 아니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새해 들어서도 한국이 세계 주요 증시에서 독보적인 1위 상승률을 달려오다 보니까 좀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가 더 타격이 컸는데 네. 이 중동 원유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한다는 속성 그리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다는 특성 이런 게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하락이 얼마나 됐나 봤더니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락했던 만큼 이제 하락폭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분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반등이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반등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랬다가 또 다시 롤러코스터처럼 반등이 올 수 있는 건지 뭐 증권가나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네, 정말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일 텐데요. 네. 사실 뭐 과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 중동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급락했던 적이 여러 번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례들하고 견져 보면 이번 낙폭이 아주 지나쳤다는 데는 여의도의 시각이 거의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분석을 보니까 걸프전 때는 코스피 저점까지 2달 반이 걸렸고 네. 누적 하락률이 15%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7달이 걸려서 저점을 하긴 했고 20%가 하락했는데요.
이번에는 중동 사태 시작되고 두 거래일 만에 18% 넘게 하락을 했다. 이거는 정말 전쟁 리스크를 일시에 반영했던 것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오늘 반등도 이렇게 멀미나는 수준이었던 걸 보면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졌고 이전의 상승 모멘텀이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올지 이거는 아직은 좀 확실치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증시를 급등시켰던 주된 원인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향됐다는 거 이게 좀 이제 회복이 돼서 계속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좀 찝어주세요. 네, 현재는 일단은 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또 세 번째는 금리 이렇게 시장을 읽는 핵심 변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안해지면은 한국 경제를 짓누를 수 있는 삼고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기름값 많이 비싸졌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용 지출이 많아지고 또 환율의 고삐가 다시 풀려버리게 되면 수입품 비싸지니까 물가 불안해지고요. 이런 압박이 심해지면 중앙은행도 좀 난감해지죠. 경기는 좀 안 좋은데도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전해주신 대로 지난 밤에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중동 상황이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유가가 지난 밤에는 급등세를 진정돼서 보합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좀 급등이 재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은 어때요? 어제는 장 막판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다가 네. 오늘 지금 장 마감한 거 아예 끝을 보니까 다시 약간 조금 소폭 1,000억 원 순매도로 표시가 되기는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일단 그 전까지는 주식을 줄곧 팔아치우던 외국인들이 어제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네. 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조 단위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에서는 한 2천억 원대 10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했고 오늘도 오전에는 순매수였는데 뒤집혔더라고요. 네. 말씀대로 약간 빠졌고 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조금 이른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코스닥에서는 또 오늘은 외국인이 8천억 원 정도 사들이긴 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는 외국인들이 판 주식을 그동안 다 받아내던 개인들조차 이제 공포에 질려서 매수세가 끊어져 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B2 수요를 뜻하는 신용거래용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 매매 안 당하려고 내던진 물량들도 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까지 만약에 하락장이 이어졌으면 상당히 이게 좀 리스크 요인이 됐을 텐데 네네. 반등을 많이 해서 이게 줄어든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레버리지 준비했습니다. 레버리지 이어지는 얘기긴 하네요. 화요일 급락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네. 레버리지 ETF를 좀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나 봐요. 네, 지난 화요일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순위를 뽑아 보니까 1위가 코덱스 레버리지였고요. 2위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상품이었습니다. 각각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오를 때 2배쯤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인데요. 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매수 기회로 삼으셨던 겁니다. 야수의 심장이시죠. 하루 수익률을 이제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이게 지수가 하루 이틀만 좀 더 밀려도 이거 굉장히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네, 중장기 방향성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해도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건 상당한 위험 부담을 떠안는 일인데요. 실제로 이틀 동안 코스피 레버리지 ETF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26%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상품이 19.84% 수익을 내면서 낙폭을 좀 만회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다시 계속 반등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는 식으로 장이 이어지게 되면 수익이 좀 안 난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매수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네. 매수했다고 해도 단기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반대 인버스는 어땠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 2배 베팅하는 ETF들은 정반대로 순매도 랭킹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또 사정이 있어 보이는 게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계속 올랐었잖아요. 이때 개인들은 하락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인버스를 샀다가 물려버린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급락이 시작되면서 그 마이너스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좀 만회가 됐을 것이고 일정 부분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식 투자 초보라면 이제 신용융자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하락장에서 좀 2가지 당연한 얘기를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식은 빚내서 하시기보다 내 돈 갖고 해야 안 맞아요. 불안하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락장이 왔을 때 사실 조만간 바닥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못 담는 게 현금이 없어서 못 사시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 가시는 게 좋다. 좀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제 얘기 같네요. 자,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1,500원 준비했습니다. 1,500원. 어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환율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수요일이 되는 날이었나요? 새벽에 그 시장 환율이 네. 새벽 거래에서 1,500원 넘어서 어머 이거 어떻게 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한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한 자정쯤에 이제 그 밤이었는데요. 한때 1,506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에 17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당시에는 1,600원 선 목전까지 갔었습니다. 이 환율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1,480원대에 오르면서 1,500원 근접을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외환 당국에서 구두개 입도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돌파는 못했었습니다. 이 원래 야간 거래에서는 이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좀 변동폭이 큰 속성이 있다는 건 감안은 해야 되는데 네. 워낙 상징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이라든지 이런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좀 내려간 덕분에 좀 진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좀 널뛰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는 1,460원대 중반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사실 뭐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기업하시는 분들 네. 수출할 때 수입할 때 이런 환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경영 불확실성이 굉장히 재차 고조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금융권에서 내놓는 예측 자료들을 보면 이번 달에는 1,500원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들 꽤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좋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지만 네.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해외로 수출할 때 달러 받는 만큼 매출이 불어나는 효과 물론 있지만 네. 이제 원자재를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여오기 때문에 이제 수입도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생산 거점을 우리가 해외 각지로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결국은 다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환해지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따른 영향이 매출과 비용 측면에서 서로 상쇄하는 그런 구조군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뭐 환율이 어느 정도 높냐 낮냐 이 자체보다는 불확실성을 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변동성 때문에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게 어려워지는 점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재무 운용도 보수적으로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중동위기 파장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데 문자로도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주유소 기름값이 벌써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현상만님은 인천 검단은 경유 기름값이 2,019원이라고요? 네. 어때요 지금? 네, 지금 유가의 변동성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미리 주유하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아졌대요. 줄 서서 기다리신다고 저도 하던데. 오늘 주유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유소에서 휘발유랑 경유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30원 가까이 올라서 1,807원 기록했습니다. 이게 1,800원을 돌파한 게 3년 7개월 만인데요. 전국 평균이 이러면 서울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평균 휘발유 값이 1,874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현상만님 말씀대로 경유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전국 평균 값이 1,785원 기록했고 서울은 1,800원대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국제유가의 변동이 우리 동네 주유소까지 이제 반영이 되려면 한 2, 3주 정도 시차가 걸리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뭐 시차가 없이 국내 기름값이 거의 뭐 이렇게 치솟는 양상이더라고요. 네, 그게 과거랑은 좀 다른데요. 원래 이 국제유가 떨어지는데 주유소 기름값 왜 안 떨어지냐 이런 지적 나올 때마다 정유사들이 시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배에 싣고 들여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2, 3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곧바로 오르는 게 말씀대로 좀 이상하죠. 이제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기름값이 갑자기 폭등했다면서 제재 방안 주문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뭐 담합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담합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을 좀 더 보면 국민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중동 상황을 이용해서 돈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구윤철 부총리가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 지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유사 담합 조사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 언급했습니다. 정유사들 입장은 어때요? 이 업계에서는 지금 가격 상승을 우려한 수요가 늘면서 이제 현장에서 몇몇 주유소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유소마다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본사가 일일이 통제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유가 오름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가격 통제 조치가 강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근데 지금 외신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유가 엄청 오를 거야. $100 갈 수도 있어. 이러다가 그랬는데 정작 열어보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오르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보도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좀 의아하긴 하죠. 근데 그렇죠.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왜 석유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선진국 경제들이 이제 1970년대에 비해서 석유 집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참 우리나라 기름값이 이렇게 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런 건 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니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907님께서 화물 운수업자입니다. 기름값 너무 올라서 운행하기가 겁나네요. 빠르게 안정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운행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부담, 기름값이 오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전쟁도 빨리 끝나고 기름값도 조금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시은님, 오늘만큼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를 집중해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니까 저는 감사하기는 한데 너무 기쁘고 근데 또 평상시에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꼭 이렇게 안 좋을 때만 듣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좋은 정보 많으니까. 네, 이시은님 감사합니다. 전미영님, 주가가 오르는 것도 무서웠는데 내려가는 건 더 무섭네요. 역시 방송 듣고 인내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들으시니까 확실히 이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전미영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SNS를 점령한 음식이 있죠. 지금 딱 제철을 맞은 이것으로 만든 비빔밥인데요. 2008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가 맛있게 먹던 장면이 최근 쇼폼 영상으로 다시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배추의 재배 품종 중 하나로 일반 배추보다 달고 아삭해서 겉절이나 나물로 무쳐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봄동, 2번
여름동, 3번 가을동.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을 추동훈. 아, 센스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추동훈 기자님 오시는 날 되면 천선미님도 그렇고요.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나 염장화님도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시면 은근히 실망도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동훈 기자님이 오늘은 뭐 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짐 뭘 또 가지고 오셨어요. 소품을. 이분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위협적인 물건 들고 오셨어요. 자, 오늘의 브랜드가 뭔지부터 한번 보죠. 자,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네. 이게 또 여러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코스피 주식시장에도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 바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힌트 제가 요거 가져왔는데요. 네. 저도 지금 기름이 비싸질까 봐 네.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기름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가솔린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등유통입니다. 이 네. 등유통이고요. 네. 이게 제가 캠핑을 다니거든요. 이 아. 캠핑할 때 난로에 쓰는 이 등유를 저장하는 통인데 지금 휘발유 값이 너무 올라서 휘발유를 구하러 다니느라 이 통을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약간 개미 눈물만큼 들어있는 이게 통인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또 여기까지 들고 오시고 주변에 좀 싼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름 좀 가져가려고요. 있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등유 기름과 유가와 관련된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두 명의 왕을 브랜드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바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네. 금융왕 바로 이 JP 모건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음. 오늘은 바로 이 석유왕을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요. 이러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바로 석유왕 존 록펠러와 그가 창업했던 스탠다드 오일 이번 유가 상승장을 기념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록펠러 어떤 사람인지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의 생애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록펠러 하면은 이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독점 기업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는 1839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네. 아버지는 뭐 한량, 떠돌이였다라고 합니다. 집은 굉장히 불안했었고 네. 그의 어린 시절도 불우했다라고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는 그래서 용돈을 받거나 돈이 좀 생기면 꼬박꼬박 비용 그리고 수익 이런 걸 계산하는 가계부를 썼었고 와. 이런 습관들이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는데 원가 관리, 운송 관리, 재고 관리 같은 데 하는데 이 관리의 기술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일을 했어요? 네, 10대 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록펠러는 클리브랜드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의 중심이 그곳이었었고요. 네. 그는 처음부터 뭐 천재 발명가거나 그러한 천재가류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좀 밝은 이 상업가적 기질이 좀 좋았었고 회계와 상업일을 좀 하면서 그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항상 이렇게 들썩들썩 뭐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돈의 흐름을 잘 잡으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의 10대 시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10대 시기에 떠오르던 산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저희가 이 꼬꼬부 아닙니까? 네.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849년 미국 서부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바로 이 골든러시 아니었습니까? 네, 네. 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갔었고 그게 결국에 리바이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1860년대 이야기가 될 거고요. 네. 이때가 바로 석유의 시대가 열리는 때였습니다. 터졌군요. 이때가요. 지금처럼 전기를 통해서 전구를 밝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밝혔던 게 바로 등유. 제가 가지고 왔었던 등유통이 있잖아요. 네네. 이 등유를 통해서
밤을 밝혔던 게 미국이었고 저희가 저번에 콜맨이라는 브랜드 소개시켜드렸죠. 네. 이 콜맨이 바로 이 등유 랜턴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맞아요. 다 맞물리게 되는데 이처럼 당시 석유라는 것은 지금처럼 휘발유나 경유가 메인이 아니고요. 이 등유, 밤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석유의 핵심이었고요. 사람들이 유전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든러시를 쫓는 것과 비슷했고 이때 록펠러도 기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도 그럼 유전 사업에 뛰어든 건가요? 자, 처음 1860년대에는요. 그가 원래 농산물 중개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네. 농산물을 이렇게 거래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60년대 어라 유전이 터지네. 그리고 사람들이 유전으로 몰려가서 돈을 버네. 나도 이쪽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63년도에 정유 산업이 어떤 거지 진입을 하면서 한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함께 경영권을 확보하기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정유 기업을 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클리브랜드에서 이런저런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운영 정도만 해봤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다시 한번 리바이스랑 맞물립니다. 네. 리바이스도 금광을 캐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 또 록펠러도 유전을 캐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리바이스처럼 유전을 캐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필요한 것 유전을 캐서 이 유전 정유를 정유하는 거 있잖아요. 리파이너리라고 하죠. 이렇게 기름을 정제를 해서 이걸 통해서 등유를 만드는 것. 이게 유전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네. 사실 유전에서 기름만 찾는다면 이거 정유하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금강을 찾는 건 어렵지만 금강에서 광부들이 필요한 옷을 만드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똑같은 원리. 네. 교묘하게도 지난주에 리바이스와 비슷한 흐름대로 그는 유전을 택하는 대신 정유를 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스탠다드 오일이 설립된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인수합병했다가 조금 관심을 가졌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유전에서 정유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었고요. 네. 1870년 그가 세운 오일 회사 바로 정유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자, 스탠다드가 표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가 생각했던 것도 딱 정유의 표준을 만들어 가자. 그런 생각으로 회사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고요. 정유 사업을 법인 형태로 재편을 하면서 총 1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갖고 여러 협력 파트너를 통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경쟁사들 속에서 아니면 그 산업 안에서 록펠러만이 갖고 있는 뭔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뭐 자, 기술이라든지? 먼저 기술이 있어야 되긴 하겠죠. 네.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등유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휘발유는요 버리는 거였다라고 해요. 휘발유가 있으면 우린 지금 휘발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휘발유는 막 강가에 버리기도 하고요. 어허. 실제로 불태워 버렸다라고 휘발유니까 불태워 네. 버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기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가 선택한 것은 운영이었습니다. 이 운영, 회계를 잘하면은 이게 기술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았었고요. 그리고 불량률을 낮추는 기술도 있었지만 이 부산물까지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이 나오는 것들을 다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았었고 뿐만 아니라 공정을 통일하면서 표준화 스탠다드화 시킨다라고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고, 유통, 운송까지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굉장히 드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 장부를 기록하던 그렇죠. 습관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운영 방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네요. 그 다음 무기가 또 철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철도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당시가 자동차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 자동차가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휘발유도 같이 생산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네. 당시만 해도 이러한 것들을 옮기는 것 바로 철도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철도 시스템이 너무 중요했고 기름도 엄청난 많은 양을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석유는 무겁기도 했고요. 이게 멀리 가야지만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임 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경쟁력의 핵심이었고요. 록펠러는 워낙 많은 물량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철도사랑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독점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 당시에도 이 록펠러는 여러 철도 회사들이 이렇게 운용하면서 더 싼 데를 택하고요. 만약에 비싸게 부르면 나는 그럼 너희랑 안 할래. 더 싸게 해줘라고 했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아예 철도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철도 업계를
장악을 해버리니까 록펠러는 생산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송하는 시스템까지 모두 다 확보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독점 기업 록펠러의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점하면 사실 록펠러 얘기를 사람들이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 독점이라는 거에 결정적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여러 회사를 이제 좀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구조 때문인 건가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정말로 생산과 운반, 이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이 독점 기업이 되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당시에 말하는 이 트러스트 구조라고 하는데요. 트러스터가 요즘엔 뭐 신탁 개념, 그러니까 맡기는 개념인 것인데 이 당시에 트러스트의 뜻은요. 약간 지주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따로따로 있는데 실제는 하나의 중앙 조직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연립국가지 않습니까? 이 네. 주마다 기업 규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규제를 만드는 것에 따르기가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트러스트 구조로 각 주마다 회사를 만들어서요. 여기를 신탁 구조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이 본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는 구조, 지금의 지주사 개념을 이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스탠다드 오일은 이 겉으로는 마치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몸이 모두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록펠러가 원래는 근면한 기업가의 인식이 있었다면 무서운 독점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불렸고요. 그 당시 석유 정유 시장에 90%를 록펠러가 독점했다라고 합니다. 와. 사실 90%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네. 이렇게 이 독점 기업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거대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영 구조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 스탠다드 오일에서 록펠러가 이미 실험했던 그렇죠. 그런 모델이군요. 근데 그랬던 록펠러의 이런 구조, 독점에도 균열이 생기나 봐요? 네, 지금도 뭐 대기업, 빅테크 기업에 대한 뭐 안티 규제들 많지 않습니까? 이 네. 반독점 규제라는 것들이 지금 또 항상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 독과점 규제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 록펠러 때문이었습니다. 1890년에 셔먼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셔먼 반독점법이 영어로 따지면 셔먼 안티트러스트법이에요.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안티한다. 그만큼 이 당시에 신탁사라는 것은 사실상의 독점사를 뜻했던 것이고요. 자, 이게 법이 시행이 됐었고 미국 정부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 가격도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리고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석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갔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 1911년에 결과적으로 스탠다드 오일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정말로 정부 주도로 개별 기업을 해체시킨 첫 사례가 바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고요. 총 34개의 회사로 분해가 됐었고 네. 이로써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 제국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당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무너지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게 오히려 록펠러를 더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일단은 회사를 다 해체했습니다. 각 회사로 만들었고요. 이 개별 회사들이 뭐 각 주별로 이렇게 활약을 했겠죠. 그런데 지분들의 조각은 여전히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고요. 원래 덩치가 크면 좀 무거워지잖아요. 네. 근데 몸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개별 기업들이 각각 성장을 하니까 이 지분들을 가지고 있던 록펠러는 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뭐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걸 좀 해체는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의 부는 더욱더 올라갔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이한 엔딩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뭐 해체는 됐지만 그 흔적이 여전히 이제 미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저지라는 쪽이 있었습니다. 해체된 기업인 거예요. 이 회사가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되냐면 엑슨이라는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욕이라는 계열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해체된 기업인데 여기가 모빌이라는 회사가 됩니다. 자, 엑슨과 모빌 뭔가 좀 연관관계가 있죠. 네. 자, 이 두 개 회사 1999년에 최종적으로 합병해서 생긴 회사가 엑슨모빌입니다. 사실상 엑슨모빌은 스탠다드 오일의 계열사 두 개가 합쳐진 회사인 것이고요. 또 다른 큰 회사 있습니다. 네.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네. 이쪽 계열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된 회사가 바로 쉐브론입니다. 와. 그렇죠.
아니 다 살아있네 결국. 그러니까요. 스탠다드 오일은 없어졌지만요. 네. 그들의 후예들은 여전히 남아서 현재 미국을 대표한 정유사 대부분은 스탠다드 오일의 후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록펠러 가문은 석유 재벌로 계속 남아 있겠네요. 뭐 록펠러란 이름 자체가 워낙 가치가 높고요. 금방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록펠러 자체는 근면했고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독점이라는 큰 짐을 짊어졌었다. 이건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그의 삶 또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문은요. 석유회사를 직접 재배하진 못했지만 이 재단과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서 사업가에서 공익 설계자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스러운 결론이죠. 1913년에 그는 그의 아들과 함께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를 네. 통해서 여러 공익 사업들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록펠러 대학교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은 뭐 벤더빌트 대학을 만들었었고 록펠러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 상징하면 록펠러 센터라는 그쵸. 건물이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의 상징 건물로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그의 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제 공익적인 그리고 헌신을 하는 이름으로 남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록펠러의 생애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자, 스탠다드 오일이 1911년에 해체가 됐죠. 그런데도 그는 장수했습니다. 말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가보다는 자산가, 기부가로서의 이동을 활약을 했었었고요. 네. 그는 여러 재단을 만들고 대학들을 지원한 이후에 1937년 5월 미국 플로리다 따뜻한 곳에서 9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생애 동안 기부한 금액만 해도 5억 달러 이상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고요. 그의 자산도 가장 많았을 때가 9억 달러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당시 미국 GDP의 2%나 됐다라고 합니다. 그 개인이 가졌던 부 중에 가장 큰 부가 바로 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자선사업가라는 키워드도 있는 이 록펠러. 오늘 이야기의 교훈 뭐가 있을까요? 뭐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이라는 거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재적 발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운영과 이러한 경영을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 너무 완벽한 기업은 결국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겠죠. 세계 최초의 반독점법을 만들어준 기업 그게 바로 스탠다드 오일과 그리고 록펠러였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선민님께서 추 기자님은 역사 선생님이 됐어야 됐어요. 귀에 쏙쏙 너무 재밌어요 하고 이렇게 칭찬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매년 이맘때 봄을 알리는 채소 중에 하나로 일반 배추보다 달고 아삭해서 겉절이나 나물로 무쳐 먹으면 맛있는 채소가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봄동이었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3분 7217님 어머나 지금 봄동 사서 가는 길인데 정답 봄동 하고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어제도 먹었어요. 내년엔 더 일찍 많이 먹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신 이선영님 그리고 봄동 달달해서 무쳐 먹고 쌈 싸 먹고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요 하고 보내주신 박영린님까지 이렇게 3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동 있잖아요. 그 끝에 하얀색 부분 그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해져요. 저는 거기에 이제 회 넣고 쌈장 올려서 싸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쳐가지고 된장에 무쳐 먹어도 맛있고 큰일 났다. 경제 프로 아니고 요리 프로 되겠다 이러다가. 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은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